안녕하십니까, 육식인입니다. 금일 분석할 기업은 프로텍이란 기업입니다. 어드밴스드 MR MUF 공정의 수혜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재촬영하는 건데요. 영상을 제작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아서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란에 블로그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업 선정한 이유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LAB라는 장비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 LAB 장비를 엠코 테크놀로지 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외에 타사 매출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는 높은 영업이익률하고 장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요 영역으로는 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디스펜서를 취급합니다. 그 본드처럼 이렇게 짜주는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2005년에 개발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 디스펜서를 LED 쪽에 그 형광체 도포 공정에도 납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나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MI 스프레이 타입 디스펜서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AB 장비를 2018년에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AB 장비 2세대도 그 레이저를 국산화를 하면서 2022년에 2세대 장비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프로텍은 종속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미나미라는 회사. 이 미나미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고요. 그 솔더볼 어태치 장비를 제조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N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 LNH 바이오 쪽에 또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 인베스트먼트 그 약간 투자 회사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P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그 예전에 이름이 마이크로 프렌드였는데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저희가 웨이퍼를 반도체에서 만들 때 그 웨이퍼를 검사할 때 쓰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PMT가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후공정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습니다. 그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전공정에서 게이트의 선폭이 시간을 가면서 계속 줄어왔습니다. 계속 줄어오다가 2020년대 들어서 이 그 선폭의 축소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더뎌지는 이유는 그 게이트 선폭을 줄여오면 줄여옴에 따라서 개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선폭을 늘릴 이 개발 비용으로 후공정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전공정보단 후공정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 그림, 좌측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그 칩 사이즈가 큰 웨이퍼에서 칩 사이즈가 크게 제조를 했었는데 그 칩 사이즈 이걸 하나하나를 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이 사이즈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줄어드는 걸로 좀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20개의 하나의 웨이퍼에서 20개의 디펙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가 좌측은 20개, 우측은 16개의 불량 다이가 발생하면서 수율이 작은 다이 쪽이 92% 수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가는 만큼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이 크기 축소가 수율에 유리하고 그래서 우측 그림 같이 보시면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모노리식 CPU를 썼습니다. 이 모노리식 CPU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중간 공정들이 사라짐으로써 이 모노리식 CPU에서 이제 빨리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게 있는데, 근데 이런 수율 같은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AMD를 필두로 해서 이 칩넷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다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다이를 쓰는 이 칩넷 구조로 변경이 되고 있고, 이 칩넷 구조로 변경되면서 접합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최근 HBM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2023년 EQ부터 메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요 파란색 원이 이제 그 증권사의 평균인 컨센서스고요. 이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인데 2023년에 들어서 이 컨센서스를 계속 비트 이기고 있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EQ부터 많이 이제 그 상회하기 시작하더니 3Q 들어서는 크게 상회했습니다. 보시면 예측은 1.95, 주당 순이익이 1.95달러였는데 실제 실적 발표는 2.52달러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메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것과 더불어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연도별 3Q, 그 3Q의 그 매출액 실적들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실제로 뭐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 회사 가이던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원래 작년에만 해도 6천 밀리언 달러였는데 회사 가이던스는 16,000밀리언 달러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수요가 엄청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장은 환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챗 GPT가 처음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쪽이 좀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또, 우리 국내 기업도 네이버 클로브 X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애플 GPT, 그러니까 애플도 참 LLM 기반,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 애플도 참전을 하게 됐고, 중국의 빅테크도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GPU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거죠. 이 수요가 있는 이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많이 팔리고 있는 이 HB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중간에 GPU가 있고요. 그 GPU의 그 주변에 6개의 HBM3 메모리가 박혀 있습니다. 요쪽만 좀 단면을 따서 이렇게 딱 보여준다면은 HBM3가 있고 SoC 이게 이제 그 GPU가 되겠죠. 그리고 요 HBM3와 그 GPU 칩 밑에 인터포저라는 층이 있고요. 이 인터포저 밑에 그 기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2.5D 구조라고 합니다. 그 2.5D를 이제 TSMC에서는 코어스, 즉 코어스는 칩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인데 이 코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이제 시장에서 그 GPU도 수요가 늘기 때문에 HBM도 수요가 많이 늘 것이라고 예측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성장률이 76%를 얘기하고 있고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하이엔드 쪽이 지금 엄청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가 11조 이상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8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쪽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쪽에 투자 여력이 있을까? 이쪽으로만 돈이 다 쏠리고 투자가 다 쏠리고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2.5D 패키지에는 이런 많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접합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접합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코어스 패키지에서의 접합은 뭐 예전부터 접합을 치면은 와이어 본딩, 플립칩 본딩, TSV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예, 코어스 패키징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IT의 신 유튜브의 이영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칩과 인터포저 사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쪽을 제외한 나머지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포저와 HBM 쪽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포저와 기판 요쪽은 전부 요 TSV 본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TSV 본딩은 기본적으로 원래 웨스 리플로우 쪽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그 마이크로 범프에다가 플럭스라는 이제 결합 물질 뭐 그런 것들 이제 도포해가지고 이게 붙이는 거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더필과 몰딩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MRMUF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플럭스를 도포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칩을 하나씩 붙일 때 순간적으로 높은 열을 가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높은 열을 가열하는 거는 레이저로 하지 않겠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냥 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에폭시 밀봉제 나믹스 일본 회사인 나믹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언더필과 몰딩을 동시에 진행을 한 다음에 TC 본딩으로 열과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완성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MR MEF의 핵심은 임시 접합을 통해서 칩이 휘는 현상을 제어했다. 여기 있고 신규 에폭시 밀봉제를 썼다. 열 발음줄이 잘 되는 걸 썼다. 이게 있고 그리고 언더필과 몰딩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다. 이게 있는데 그 임시 접합을 할 때 레이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럼 LAB 장비를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그냥 생각이고 그리고 언더필을 하려면은 디스펜싱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그 회사는 프로텍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예, 얘기하기 전에 그 어드밴스 MR MEF 그는 이제 SK 하이닉스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요 음영되어 있는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더필과 몰딩을 동시에 하는 요 방식이 그 어드밴스드 MR-MUF 방식이고요. 요 좌측에 보이는 방식은 삼성전자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NCF, Non-Conductive Film을 쓰는 방식인데요. 그 전공정이 끝난 웨이퍼에다가 이 필름을 씌우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뒤쪽 그를 좀 이제 갈아내고 뭐 이렇게 폴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열과 압력을 하면 이 필름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언더필을 하는 이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 방식은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열과 압력을 가할 때 이 1024개가 일정한 똑같은 열을 전달받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 맹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MR-MUF 방식으로 좀 극복을 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방식이 좀 더 진보된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는 디스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짜내는 장비, 그게 이제 주요 장비이고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솔더볼, 플레이서볼 PCB가 있고, 레이저 리플로우가 있고, 나머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반도체 쪽의 신규 장비 매출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리플로우 쪽이 좀 그래도 1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디스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 단계에서 다이화된 칩에 노즐을 이용해 레진, 에폭시, 형광체 등 분사하는 장비로 솔더볼 사이 빈 공간의 용액을 분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 보시면 보드가 있고 기판이 있고 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솔더 볼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범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빈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 공간들을 이제 언더필을 해야 됩니다. 그 언더필을 하는 장비가 이 디스펜서라는 장비인 것이죠. 예, 뭐 그래서 2D, 2.5D, 3D 이럴 때 이제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솔더볼 요쪽이죠, 요쪽. 요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과 보드 사이에 솔더볼이 있고 언더필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서는 1위는 미국의 노드슨이라는 회사입니다. 2위는 이제 뭐 일본의 무사시 엔지니어링, 3위는 프로텍 이렇게 돼 있고요. IR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텍의 반기 보고서에도 경쟁사는 A사, C사, M사, M사가 뭐 무사시로 보여지고 A사는 노드슨이 이제 노드슨 아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사는 거길 칭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프로텍의 디스펜서 장비도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디스펜서 장비는 크게 반도체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이 뭐 33%, 그리고 기타는 20.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펜서는 모바일 폰에 여기 중간에 짜낸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겉에 이렇게 쭉 짜낸 다음에 이제 밀봉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기판 쪽에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히트 슬러그라는 건데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고 여기 그 솔더볼 위에다가 이제 디스펜서로 뿌려준 다음에 언더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트 슬러그인데요. 히트 슬러그는 열이 방출되는 방열판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칩이 고성능이 될수록 방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칩 하나하나가 히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을 잘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때 사용되는 물질을 디스펜서로 이제 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CPU나 GPU와 같은 고부가 패키징 공정에 활용이 되고 M1 칩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디스펜서는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고요. 2021년에 갑자기 확 부진해졌는데 그 이유는 이 매출 비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웨이양 매출 축소,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 때문에 요 모바일 쪽의 수요가 줄면서 이제 2021년에 매출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스펜서의 주요 고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텍 또한 디스펜서의 그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 그 오사트 업체들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오사트 업체들이 다 주요 고객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SE라든지 엠코라든지 JCET라든지 스필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뭐 TSMC도 들어가고요. 예, 뭐 유수한 업체들은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뭐 LED도 납품이 되고 있고 모바일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오사트 업체 순위인데요. 1위가 ASE, 2위가 엠코, 3위가 JCET인데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B 장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B는 레이저 어시스티드 본더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이 LAB 장비를 프로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애플 M1 패키지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AB 장비를 이제 프로텍에서 공급을 했고, 프로텍에서 뭐 이런 오사트 업체들, 스테트 치팩이나 엠코 테크놀로지 이런 데다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의 M1 패키지를 이제 패키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납품이 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향후 칩 사이즈가 큰 반도체 패키지에 LAB가 자리를 잡을 것. 이어서 좀 미래 좀 진보된 기술을 다루는 장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위쪽은 이제 기사고 밑에 쪽은 한국 IR 협의회 자료인데요. 가장 판매 단가가 높은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장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텍에서는 2세대 레이저 리플로우도 개발을 했는데, 이 2세대는 핵심 부품인 레이저가 독자 기술의 레이저가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AB 장비가 이제 엠코라는 세계 2위 오사트 업체와의 계약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을 했고 문제점 개선 사항을 공유를 했는데 그 엠코와의 이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그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TSMC에서도 도입하고 싶었는데 뭐 못 팔아서 삐져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후문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현재 LAB 장비 매출이 그 프로텍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고, 그 런투언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쪽에서 제가 봤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은 엠코만 판매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엠코 쪽에는 좀 더 좋은 거를 납품했다. 근데 그게 종료된 건 맞고, 그래서 이제 엠코 쪽 말고도 다른 데도 그, 그 높은 기술의 장비를 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비즈니스 쪽으로는 다이본더는 뭐냐면 다이에 있는 그 웨이퍼에 있는 다이들을 기판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 픽앤플레이스로 붙이는 그런 장비를 다이본더라고 하는데, 그 장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더볼 어태치, 그 솔더볼이 이제 그 기판에 이제 솔더볼이 이제 붙여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붙이는 물질을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솔더볼을 이렇게 쭉 넣은 겁니다. 1초에 10개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쫙 이제 붙이는 거죠. 팍텍이라는 이제 유튜브에 나온 자료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 위에 그림은 실제로 프로텍의 장비이고요. 그리고 그 갱본더라는 이제 장비도 있는데요. 이 장비는 이제 그 한국기계연구원하고 2020년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게 이제 그 웨이퍼 레벨이 아니라 패널 레벨에서 그 웨이퍼보다 5배 면적이 크거든요. 이 5배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패키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100배가 높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현재는 연구개발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올해 8월 30날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패키징 박람회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본 자료입니다. 그때 그 프로텍의 이제 그 한 상무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공개하신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카파핀, 그 구리핀을 이제 어태치하는 장비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3년 5월 이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 자료고, 그래서 이렇게 카파핀들을 쫙 이제 아주 조밀하게 붙이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더볼보다 더 정밀한 배선을 요구하는 쪽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주로 비메모리 쪽에는 갈 것 같은데 TSV까지는 아직 그 정도 정밀도는 아직 안 되고, 그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나미 장비 그 솔더볼 어태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MI 차폐, 스프레이 방식의 EMI 차폐 장비도 있는데요. 그 EMI 차폐는 왜 필요하냐면, 빼곡하게 이제 모여 있는 데서 누가 뭐 쫑알쫑알 이제 목소리가 작은 소리를 내는데 말이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그 듣기가 어렵잖아요. EMI 차폐는 그런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려면 이제 칸막이나 뭐 이렇게 뭐 싸는 거나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칸을 내느냐. 그 전자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소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밀하게. 근데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해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메탈 캔으로 쌌다고 합니다. 메탈 캔으로 쌌는데 이게 또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팅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럼 이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 스퍼터링 방식이 있고, 스프레이 방식이 있고, 에어로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퍼터링 방식의 차폐는 한미반도체에서 하고 있고, 스프레이 방식이 이제 프로텍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요 현재 이제 스프레이 방식이 분산이 고르지 않다고 합니다. 입자가 이제 입도 분포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스퍼터링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구조들은 살펴봤고,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최근 2023년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반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한 2015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낮을 때는 최소 15.8%, 높을 때는 30%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준수한 회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보시면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순운전자본, 묶여있는 돈이죠. 순운전자본이 이제 8년 내 가장 높은데 이것이 좀 피크아웃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운전자본을 뜯어보면 이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이렇게 커리어 하이인데 반도체 업황이 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좀 줄어들면서 순운전자본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BR 기준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AB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들로 이 기업이 재평가가 된다면 뚫은 채로 쭉 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뭐 기존 밴드 상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뭐 주가는 좋지 않을 수 있겠죠. PER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21배 정도에 있는데 이익이 뭐 성장한다면 지속 주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플랫이거나 꺾이면 주가는 가차없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영진을 보시면 최승현 대표이사님입니다. 80년대 대용기업, 뭐 기계부품 제조하는 걸 창업하셨다가 93년에 알루미늄 표면 처리업을 하셨다가 97년에 프로텍을 설립을 하셨고 이분은 언론에 이제 노출은 잘 안 되어 계십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 2005년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꾸준한 기술 개발이 최상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좀 연구 개발에 좀 중점을 두시는 대표이사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5년 이상 독재를 해오신 거죠.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니까. 독재라는 게 잘 운영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안 되면은 이보다 안 좋을 수도 없는 이제 구조이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장기간 동안 잘 성장을 시켜 오셨고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오셨습니다. 예, 뭐 이 회사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보시면 프로텍의 자회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사명이 PMT로 바뀐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프로텍이 뭐 이사진을 교체했는데 그 교체된 이사진이 뭐 아들이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한번 프로텍이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거래가 정지가 됐냐면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이 누락됐다. 엘파텍이라는 2대 주주가 있는데 거래 내용이 누락됐다. 2013년부터 19년까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거래가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들여다보니 이 엘파텍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 최재하, 최재혁 씨라는 이 아드님들이 10억씩 엘파텍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파텍의 최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엘파텍이라는 회사는 프로텍의 2대 주주이죠. 그래서 이게 그 엘파텍을 통해서 아드님들이 이제 편법 증여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냐. 근데 증선위에서 걸렸고, 근데 이제 들킨 이상 엘파텍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프로 엘파텍이 프로텍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그러니까 엘파텍이 이제 프로텍 주식을 이제는 팔아야 되는 수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오버행의 이슈가 있다. 예, 그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을 보면은 배당 성향이 약 10%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12,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엘파텍을 보시면 2023년 6월 달에 한창 주가가 좋았을 때 장내 매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주담 통화를 했었습니다. 예,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연구개발 인원이 전체 인원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역시 좀 그 연구개발 쪽에 좀 힘을 실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디스펜싱 장비는 반도체에서 언더필이 메인이라고 합니다. EMI 스프레이 차폐 쪽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매출은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고, SK 하이닉스 한 대가 전부고, 꾸준히 연구개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이 아직 시장이 커지지 않아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갱본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구개발만 되어 있고, 시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LAB 레이저 어시스티드 본더죠. LAB가 패키징 쪽에 사용되는 분야는 주다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게 리플로우는 본딩이랑 다른 공정이다. 다른 공정인데 LAB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열을 가하는 공정에선 다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근데 현재는 리플로우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엠코하고 공동 개발을 했고 약정이 풀렸다는 기사가 났는데 다른 업체에 팔리고 있냐? 아까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데서 팔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엠코 쪽이 공동 개발했으니까 핵심 기술이 좀뭐 진보된 LAB 장비들이 많이 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LAB 장비의 경쟁사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작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개발 시작할 때도 여러 업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리플로 공정, 그러니까 리플로 공정 말고 본딩 공정으로 이제 LAB 장비가 좀 나아가야 될 텐데 본딩 공정은 LAB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정렬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라고 하고요. 그 아까 그 카파핀 어태치 시스템 그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물어보니까 어 뭐 그 솔더블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근데 얘가 이제 솔더블이 이제 동글동글 하기 때문에 그 IO 인아웃 그 인풋 아웃풋이죠. 얘 그 간격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리 기둥으로 그 좁혀서 사용할 수 있다. 얘는 그래서 미래 기술이고 TSV만큼 정밀도가 높진 않지만 솔더블보단 정밀하고 이제 TSV만큼 정밀도가 필요 없는 분야가 있을 텐데 주로 비메모리 쪽에 그런 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매출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강점으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진보된 기술이랑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사 치고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B 장비 타사 납품, 엠코 말고 다른 납품, 타사 납품으로 확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회사가 25년의 업력으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 장비 회사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편법 증여, 엘파텍 2대주주의 오버행이 좀 약점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 IR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 홈페이지도 저번 달에 다운됐었고 그리고 뭐 실적 자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쪽도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주주 환원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대표이사 독재 이 부분이 어, 대표이사분이 잘하면 강점인데 또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HBM 관련주들은 전부 다 좀 노출이 그래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알려져 있는데 아직 밸류가 낮을까 그런 부분들은 관심이 그래도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점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예,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